2023 대한민국경제 정책대담. 네, 두 번째 주제는 이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 3대 개혁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정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제위기 극복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2027년 이번 정부 마지막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 어떻게 4만 달러 달성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인프레랑 뭐 이런 거, 1인당 국민소득은 이게 실질로 안 하니까 그냥 경상으로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딴 나라가 너무 못해갖고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돋보일 텐데, 4만 달러 가능성은 조금은 4만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워낙 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한번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나사가 다 풀렸다가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쫙 풀어놨다 다시 조립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만 원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하여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건 한국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딴 나라가 어려워져서 제가 지난번 대선할 때 이제 저희 당에서 경제 비전으로 글로벌 탑5를 제가 그 정책을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우리가 이태리 제꼈고요. 스페인 제꼈죠. 우리 프랑스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영국도 뭐 그렇죠. 그래도 캐나다는 특수한 나라죠. 자원이 많고 인구 적고요. 제가 한국이 이 랭킹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잠재적인 저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4만 달러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명목 성장률이 한 3%, 그 다음에 뭐 달러 기준이니까 환율이 계속 연평균 한 3%씩만 떨어졌더라도 한 2027년에는 4만 달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대안경, 환율에 의존하는 안경이고요. 어떻든 이거를 그 3대 개혁을 통해 가지고 달성하겠다. 그런데 뭐 3대 개혁 너무나 복잡한데 혹시라도 정부의 그 3대 개혁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간단히 좀 3대 개혁이 뭔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인류가 세상에 나와서 그러니까 더 길게 보면은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2만 년 전에 인지혁명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살아오는 이 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차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증대되고 인구의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만든 게 연금, 교육, 뭐 이런 노동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항아리형을 지나 역피라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역사적인 과제가 몇만 년 만에 나오는 역사적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관계가 세대 간에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간에 그리고 글로벌 기준하고도 또 비교를 해서 한국이 잘 나가는 이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논의는 뭐 충분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나라다 5년 전에 보니까 연금 개혁을 하는데 이제 늦게 받게 한다고 60세를 65세로 이제 늘리는데 그때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래 못 산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분들이 추우니까 보드카를 많이 드셔서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성 평균 수명이 59세였대요. 59세인데 60세부터 준다고 하죠. 그런 독재 국가에서도 데모하러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금 개혁을 한 번에 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 개혁한 게 그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장관 있을 때 조금 손대고 그다음 또 거의 20년 지금 그냥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국민들도 받아들이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당에도 항상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대신에 한 번에 어느 날 아주
진짜 이상적인 구조로 쫙 한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지혁명부터 뭐 이봐라 2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쭉 이렇게 왔는데 그걸 일거에 바꾼다? 어렵죠. 불가능하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오히려 지금 얼만큼 해놓고 5년 지나선 또 이렇게 하고 또 5년 지나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뭐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나가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과감하게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는 굉장히 또 더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양극화의 문제, 지금 소득 양극화에서 자산 양극화, 자산을 양극화됐는데 이걸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은 한국은 국민 통합은커녕 뭐 한국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서 진짜 솔직하게 상황을 좀 알려주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단계별로 간다 이런 원칙으로 하면은 그것 되고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 학생 수 계속 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대학은 뭐 지금 뭐 십몇 년째 전혀 공락금 올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럼 이분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잘못되지 않아요? 대학은 실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수도권 대학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지방 대학들 안 되니까 자꾸 지방을 안 가는 거예요. 지방대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게 거기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실험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방 대학은 교육비가 낮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을 사실은 만들어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해서 대학 교육도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이 대학 교육이 중요한 게 요즘에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이 있던데 요즘은 국가가 아까 더 발전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 왜 그랬냐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들 때 잘 알아듣고 잘 열심히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핸드폰을 잘 쓰려고 하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이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핸드폰 사용법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뒤떨어져서 그 나라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는 틀리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공부 많이 한 세대일수록 핸드폰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 교육이 우리나라가 참 열심히 잘해왔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좀 동떨어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대우증권 사장할 때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5개월, 6개월 기수별로 5, 6개월씩 합숙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네 대학에서 배운 거 아무 쓸모 없으니까 일단 머릿속에는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거 다 가르쳐 줄게.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 줬고 애들 현장에 딱 넣었더니 한 1년 그리고 현장 가서 1년, 1년 반 되니까 한 3, 4년 차와 비슷한 성과를 내더라고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교육은 저는 대학 교육 이제 중등교육 다들 교육 내용도 손을 봐야 되고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손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개혁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기계가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뺏어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대충 저희 또래요. 베이비 부모들이고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 이후부터 또 노조에 관련된 분들의 연령이 급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혁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시간으로 조금 지나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노동자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고용주들도
굉장히 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노동자만 했으면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또 만든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미국의 테슬라. 그 머스크가 한국에서 아마 경영을 했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아요. 아마존의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아마존. 베조스, 저도 베이조스인데 아마존의 그 소유자도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은 5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이라든가 미국의 디즈니 이런 데들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사람을 임금을 하도 그 샌더스 의원이 그 당시 뭐라고 해서 2배를 한 번에 올린 적이 있어요. 2018년인가 그때죠.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측이 다 선량한 의무를 다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역시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균형 있게, 딴 말로 얘기하면 뭐 ESG 하면 돼요. ES, S와 G잖아요. 그러니까 S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또래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들끼리 이렇게 이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1세기에 대해서 큰 돈을 벌고 누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왜 그 이전에 우리나라 재벌들 40, 50대 재벌 3세보다 사회를 보는 눈이 더 뒤처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미국에서 MBA 하면서 그냥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던 그런 친구들이 금융 기법을 이용해서 돈 번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ESG는 S에 대해서 전혀 이 관심도 없고 뭐 해갖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재벌 3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초 겪는 거 다 받고 어려서부터 좀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일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 교육이 중요하고 또 노동개혁을 논하면서도 우리가 ESG의 S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는 해줘야 되고 노동계층에 있어서는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연금개혁 뭐 단계적으로 좀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요. 최근에 앞으로 10년간 목표 수익률 1%포인트 올리니까요. 그 고갈 시점이 2049년에서 2057년으로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떻든 단계적으로 교수님이 자문위원 하시니까 수익률이 잘 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2% 정도가 잠재 성장률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결국은 금리도 높을 거고 연금 수익률에도 좋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 문제는 성장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제도 보니까 국민연금 장기적으로 수익률 보니까 명목 GDP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정도. 그래서 어떻든 우리 잠재 성장률을 앞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그 국민연금 이사장 한 분이 10몇 년 전 일인데요. 아침마다 TV 라디오 광고를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그 당시 그 임의 가입자들 막 캠페인할 때 국민연금 안전하고 뭐가 안전하냐고 그 당시 2060년에 고갈된다고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있으면서 이사장은 아침에 나와갖고서 안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함따라서 왜 거짓말하냐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대형의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 이게 참 사회적 대탑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근로시간 탄력 운용, 그 다음에 호봉제, 정년 연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서 하나씩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회사의 CEO나 오너라고 하면은 나는 그런 의식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종업원이 30년씩 근무한 친구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야박하게들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쏟아부은 그런 직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이 많은데 일정 부분 또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작년도에 금융기관들이 일단 수익은 좋았고 올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대부분이 금리 전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CEO가 잘못한 거거든요. 저는 유임되고 아무 잘못 없이 리테일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머리를 쓰는 우리 금융권 후배 CEO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이 좀 있어라. 이런 CEO 하셨으니까. 예,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정년이 60세일 때 이제 제가 CEO를 했는데 60세인데 일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60이라는 것 때문에 임원을 하자니 좀 그렇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하면은 그러면 본봉을 좀 깎고 다른 직위로 그냥 뭐 이사나 뭐나 뭐 다른 직위를 줘갖고 이제 뭐 금융권 같이 성과가 바로바로 측정이 가능한 데니까 자기가 벌은 돈의 일정 부분을 회사와 같이 이제 나눠서 하게 되면 오래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65세까지도 다닌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노사운동 할 때 보면은 가장 핵심 이슈가 과거에는 임금 인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년 연장이었어요. 그리고 짧게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다시 이제 임금 인상으로 되고는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65세는 젊잖아요. 젊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깎고서 좀 일하자고 하면은 충분히 하고 또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부장을 하다가 가장 큰 문제 안 데리고 있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 문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장을 하다가 이제 밀려나고 후배가 부장이 되고 옆에 있으면서 임금 피크질하면 그 조직이 엉망이 돼요. 왜냐하면 부장은 자기가 좀 소신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선배가 옆에서 이렇게 책상만 놓고 앉아있게 되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부장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선배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한테. 조직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미묘한 문제 있어요. 특히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따라주고 후배님이라고 잘 따라주고 하는 그런 또 문화도 함께 만들 필요가 있고 제조업이야 하는 일이 뭐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좀 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논의를 거치고 일자리로 새롭게 들어오는 인력들이 이제 대학 졸업생들의 지금 아마 뭐 들어오면 6, 70만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이 연령 총 인구가요. 예를 들면 제가 63년생인데 85만 명인가 얼마 돼요. 어찌 됐건 그분들이 60을 넘은 거거든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렇겠지만 그럼 요걸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충분한 경험을 위해서라도 특히 뭐 제조업이나 종합무역 상사 계시던 분들은 해외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한국의 산업단지를 통으로 수출하자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해외 공장을 많이 짓는데 가다 보니까 특수한 인력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울산 산업단지다, 뭐 마산 산업단지다. 똑같은 모델을 더 잘 만들어서 베트남에 전다든가. 싱가포르가 베트남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면은 그분들이 일단 가서 몇 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그런다고 거기 가서 일하는데 뭐 내가 10년, 20년 일하겠다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통역도 끼야 되고 하지만 조금만 깎아줘도 새로운 거다 보면은 이거는 서로 간에 좀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뭐 노동력은 지금 정부에서 가감히 추구하려고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노동력에서는 저는 지금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그럼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 그 총리가 우리 그 사회적 대통합 한번 해보자. 그 총리실에서 각 경제 단체들 다 모았거든요. 모아가지고 했는데 한 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이번 정부 총리도 뭐 총리 인선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현재로 와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직 노동장관이 최근에 노동장관 오래 경험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빅스텝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 서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각 사회 단체자들이 나한테 뭐를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자기가 양보할 것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은 사회적 타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제안을 했던데. 하여튼 그게 케네디가 그런 말했나요? 국가가 무엇을 예, 뭐 케네디죠? 네, 비슷한 국가가 이야기. 뭐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그게 지금과 같은 어떤 개인주의 시대에서 정말 시대 뒤떨어지면 노동개혁을 방해하는 언급이죠. 그런 언급은 안 하는 게 낫죠. 예. 하여튼 저 개혁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하고 산업별로 차이가 네, 많이 나기 산업별로? 때문에요. 산업별로 나는 특성에 맞게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이걸 대직육법으로 하나로 다 하고 싶겠죠.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딴 나라는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노동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도 보면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은 디지털,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필요하지. 뭐 건설 인력이 필요합니까? 뭐 음식료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쪽은 남잖아요. 거기 그만두신 분이 디지털 갈 수 있느냐? 못 가잖아요. 산업별로, 지역별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맞게 세심한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논하면은 반발만 커지고 오히려 국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책을 할 때는 인공위성 타고 하라고 합니다. 인공위성 타서 위에서 지구를 전체를 다 내려다 보면서 해야고 그래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가 앉은 이 자리에서 의식은 20년 전, 30년 전 본인이 가장 전성기 때 또 한국이 가장 고성장하던 시기를 그 모델로 이게 된다? 택도 없는 얘기죠. 아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우리 세대가 아버지한테 공손했습니까? 제 자식들이 뭐 저에 대한 태도를 보고 말 더 안 듣고 집안도 안 되는데 그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위기야 나타나오는 저는 이번 위기를 대전환 복합 위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풀어갈 리더들이 거의 다 과거형 인재라는 게 가장 암담한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하여튼 개혁은 해야 되는데 산업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알아듣겠습니다.